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깜빡했는데 제가 이제 채점을 하고 점수를 썼잖아요. 그래서 점수는 저는 그렇게 점수를 매겼습니다. 어, 일단 내용적인 측면으로 어느 정도 이 출제 또 제가 했으니까 제가 출제한 의도의 내용적인 측면이 이제 어느 정도 됐는가를 점수로 해서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그러면 점수가 다 6점 넘으면 나는 합격이냐? 그게 이제 좀 또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완 부족한 패턴들을 좀 분류를 좀 해서 예를 들면 뭐 가독성 측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정의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키워드 뭐 누락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분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그것들을 코드화해서 거기다 이제 플러스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점수랑 같이 그런 코드를 보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코드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우선 그 부분을 개선하는 걸로 이제 어 점수 플러스 그러니까 나는 점수는 내용은 이 정도구나 라는 거 플러스 그다음 내가 보완해야 될 점은 어떤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코드화해서 가져가시는 게 그 학생들 제가 좀 되게 이제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점수를 가지고 물론 거기 이제 코멘트도 쓰긴 하겠지만 이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야 될까라는 이제 궁금증들이 많았을 거고 그다음에 뭐 그 점수에는 예를 들어서 멘토들이 모의고사에도 하는 채점하는 점수에는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점수는 전부 다 이제 내용적인 측면으로 제가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보완해야 될 이제 패턴들은 추가로 이제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이 점수, 그다음 모의고사 결과를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CAOS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더 이 연계가 더 중요하다고 이제 제가 하면서 더 생각이 들었습니다. CAOS는. CAOS 과목 자체가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개별적인 토픽도 중요하지만 그 연결고리를 잘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럽트 처리, 그다음에 PCB 이렇게 돼 있는데 인터럽트랑 PCB랑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PCB로 이제 문맥 교환이 일어나는 것은 뒤에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한 이후의 결과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중단을 거는 거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중단의 결과로서 PCB랑 문맥 교환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잘 써주신 분이 있던데 이제 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이제 처리 단계에서 구분을 해서 하는 게 실제적으로 인터럽트 처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의 부분을 좀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제어를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인터럽트라는 것은 중간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라도 어떤 제어가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그러한 메커니즘, 그걸 처리하는 메커니즘. 그래서 여기 보면 인터럽트 분류가 이제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동기적 명령 실행 결과 비동기, 뭐 복귀. 그래서 이런 분류가 있다라는 게 크게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의 구성은 요런 것들이 구성 요소가 있다라는 것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처리 단계를 막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 흐름을 그냥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발생하면은 장치가 이제 신호를 줘서 얘가 어떤 완료 대기가 된 다음에 인식하고 하드웨어는 저장한다. 요게 이제 실제로 하드웨어가 나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라고 손을 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네가 해 라고 하는 게 이제 유저의 커널 모드로 들어가서 이제 컨텍스트를 PCB에 저장하고 이게 이제 PCB 문맥 교환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행하는 내용이라 하드웨어에서 행해지는 절차랑 크게 나눠진다. 인터럽트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를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PCB 문맥 교환에 대해서 이제 이루어진다. 절차적으로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문맥 교환에 대한 절차는 잘 쓰시더라고요. 많이 해왔던 거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요거 그 그 문백 교환으로 위한 PCB에 대한 핵심 엔티티들 있잖아요. 이것도 또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PID부터 해서 프로그램 카운터, 그다음에 상태, 그다음에 메모리, 스케줄링 이런 부분들이 핵심 필드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럽트로부터 이제 PCB가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수행되는 거니까 또 부분을 잘 알고 계시고 그 앞에 인터럽트의 분류라는 부분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이제 응용은 아니니까 관리 차원에서 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다음 PCB가 나왔을 때도 그 앞 단계에서 인터럽트의 처리 과정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죠. 개요도 부분에 개념 부분에 그 다음에 이제 선점형 스케줄링 뒤에 기하 현상까지 해서 봅시다. 선점형은 이게 예전에 저도 생각이 나는데 선점이랑 비선점이랑 이제 반대로 헷갈려 하시는 분, 저희 동기 분, 이게 왜 비선점이라고 얘기하지? 라고 하는데 이 주어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CPU를 강제로 해수할 수 있느냐,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선점형이냐, 비선점이냐. 강제로 회수할 수 있으면 선점형이 되는 거고, 기다리면 비선점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당하는 사람을 주어로 생각을 하면 이게 반대로 헷갈리는 거예요. 프로세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내가 당하는 건데? 라고 하면, 선점이 내가 이제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선점형처럼 보이지만, 강제로 해소할 수 있는 CPU가 강제로 해소할 수 있냐 관점에서 프로세스를 강제로 해소할 수 있느냐, 주어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선점형이냐, 비선점이냐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점형에 대한 스케줄링이 있을 거고, 비선점형에 대한 스케줄링이 있을 것입니다. 비선점형은 이제 기다리는 거니까, 뭐, 이게 그렇게 그 내용들이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를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진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라운드 로빈, 그다음에 MLQ, MLFQ. 어떻게 진화를 했냐. 라운드 로빈은 동일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트에 이제 줄을 서 있는 거잖아요. 계산을 하려고. 계산을 하고 이제 줄을 서 있는데, 그럼 이제 계속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밀리는 순간에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바꿀 거냐, 순서를 바꿀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왜 문제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은 이제 카트에 엄청나게 많은 짐을 싣고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 이제 생수병 하나만 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얘가 다 처리하게끔 놔두면은
간단하게 처리되는 것도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점형, 비선점형으로 해서 스케줄링을 어떻게 최적화할까 이게 이제 나온 핵심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라운드 로빈 같으면은 이제 동일한 시간만 주는 거죠. 내가 카트에 뭐 20개 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너는 이 시간 되면 이제 뒤로 또 가. 그 다음에 또 동일한 사람들이 또 오게 되면 어, 그 시간만 줘서 처리가 되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그럼 여기 라운드 로빈에서는 그 시간을 얼마나 잘 주느냐가 이제 최적화의 기법인 거죠. 1초를 줄 거냐, 5초를 줄 거냐. 이게 이제 최적화의 기법인 거예요. 근데 만약 5초를 준다고 하면은 5초가 이제 아주 긴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게 비선전형이랑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 거의 다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최소로 줄이면 또 얘는 또 했다가 다시 또 뒤로 가서 되는 겁니까? 이때는 또 무슨 문제가 나요? 아까처럼 문맥 교환에 따른 오버헤드가 발생하겠죠. 프로세스 하는 게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줄타기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라운드 로빈이 가지고 있는 이제 내용이자 또 한계가 되는 거겠죠. 얼마나 잘 처리할 건가. 그래서 나온 게 이제 MLQ라고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만한 카트에 물건을 사고 있는 사람이랑 그다음에 어 나는 생수병 하나만 들고 있는 사람이랑 세 단계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얘를 서열을 정해 놓는 거죠. MLQ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고정 큐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큐간 이동이 불가능한 생수병 사는 일만 하는 사람이라 생수병만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생수병. 그다음에 내 프로세스가 항상 크다라고 하는 거는 프로세스 큰 걸로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를 많이 실행을 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할 거니까 결국은 하위 큐, 생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이제 기아 현상이 발생한다는,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게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일을 처리할 수도 있는 건데, 걔는 얘는 나는 그냥 계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MLQ가 이제 라운드 로빈에서 발전했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근데 MLFQ는 그래서 이제 Q가 나의 서열이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동을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을 했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그 분류를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가지고 하는 게 피드백 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 스케줄링의 기법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이제 진화 과정에 있었다라는 것을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오는가?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기하 현상이 발생하는 게 이제 우선순위 기반이다. 그다음에 짧은 작업이 계속되는 부분이다. 그다음에 하이큐로 고착이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기하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기하 현상이랑 비교가 나오는 게 뭐죠? 기하 현상이랑 항상 비교되는 게 교착이잖아요. 예. 교착은 아까 보면은 그러니까 교착 상태는 우리가 사거리에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그 사거리. 그래서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뭐 그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뭐 네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얘는 그러면은 교착 상태는 왜 그게 발생을 하느냐? 그런 원인에 따라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하 현상도 똑같이 내가 가고자 하는데 그게 사거리에서 서로 가는 방향으로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서로 못 가고 있는 교착 상태랑 다르게 이 기하 현상은 한쪽 방향에만 파란불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이게 그 규칙에 따라서 이 기하 원인에 따른 규칙에 따라서 이 그냥 이렇게 정리가 돼 버려 있으니까 이쪽 방향에만 계속 파란불이 있으니까 여기에 서 있는 애들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착 상태처럼 사거리에 막 이렇게 엉켜서 있는 모습이랑은 다른 모습이죠. 그게 교착 상태가 기하 현상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발생시키는 원인이 이 세 가지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에이징이랑 파이어티 부스트링이란 게 이거 뭐야? 우선순위 상향하는 게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에이징이라는 거는 대기 시간을 좀 더 둬서 충분한 시간을 후에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프라이어티 부스팅은 그 우선순위 자체를 그냥 상향을 시켜가지고 특정한 거에 대해서 얘를 먼저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자체를 상향을 시켜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에이징과 프라이어티 부스팅. 그래서 결국은 선점이랑 비선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선점형 같은 게 스케줄링의 기법도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하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기하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교착 상태와 다르게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원인이라는 거는 교착 상태도 원인이 있고 기하 상태도 원인이 있지만 기하 상태의 원인은 결국은 이 스케줄링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그 규칙에 의해서 이제 기하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이징과 우선순위 조정이 있다라는 게 요 스케줄링 기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페이지 부재, 스레싱 그 내용들인데요. TLB TLB 자체의 이제 정의는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PU, 그다음에 이제 MMU, TLB, 그다음 메인 메모리 이렇게 이제 넘어가겠죠. 근데 CPU가 이제 MMU 통해서 이제 가상 주소로 변환을 하고 이제 TLB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인 메모리에 있는 이제 주소를 참조를 해야 되는데 자주 참조하는 주소를 이제 캐싱해서 CPU 하드웨어에 가장 가깝게 붙여놓기 때문에 TLB만 참조를 하면 아주 빠르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LB에서 그러면 이제 TLB에 어떤 것들 참조를 할 수 있는 걸 어떤 거를 잘 넣어야 되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죠. 그게 아니면 메인 메모리에 가야 되고 메인 메모리에 없으면 이제 페이지 폴트가 나오는 거죠. 트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트랩의 절차가 있습니다. 트랩이 발생하면 이제 유효성을 검사를 하고 우선은 빈 프레임을 확보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없으면 이제 디스크 가상 메모리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가상 메모리 쪽으로 가게 돼서 IO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메모리에 넣으면
TLB 자체도 이제 갱신을 하고 그다음에 재실행을 한다라는 게 이 페이지 폴트에 대한 처리에 대한 절차입니다. 근데 이 이제 빈 프레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빈 거를 이 메모리 주로 이제 빈 게 없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테니까 빈 거를 해야 새로운 걸 넣을 수 있잖아요. 빈 프레임을 확보할 때 이 교체 알고리즘이 있는 거죠. 제일 이제 무식한 게 피포이잖아요. 제일 먼저 온 거, 먼저 빼버리는. 그거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페이지 폴트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빈 프레임을 확보할 때, 꽉 차 있을 때 빈 프레임을 확보한다는 거는 기존의 거를 빼고 새로운 걸 넣는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거를, 빈 거를 확보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피포가 밸리드 모순이라고 하는 것처럼 제일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빼버리는, 아무 생각 없이 빼는 거니까 이때는 또 페이지 폴트가 더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밸리드 모순인 거고요. 다른 것들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교체 알고리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래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페이지 폴트가 과다하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 일하기 위해서 책장에는 이 정도의 크기의 책이 있고 저번 1주차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필요한 책만 가져다 놓는 게 이제 그 실제로 가져다 놓고 효율적으로 쓰는 건데 페이지 폴트가 계속 발생을 하면 책장에서 이제 책 가져오는 일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얘가 더 OS가 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는 CPU가 놀고 있으니까 프로세스를 야, CPU 놀고 있네. 프로세스 더 해. 라고 프로세스를 또 줘버리죠. 그러면 또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제 워킹 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이제 스래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내가 일하는 워킹 하는 곳에 얼마나 그 히트율이 높은 것을 갖다 놓을 거냐라는 것이 실제로 이 프레임보다 그러니까 빈 프레임보다 페이지 폴 내가 가져가야 될 게 더 많아지면 페이지 폴트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높게 되면은 이제 안 쓰는 페이지들을 빈 프레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빼버리는 거죠. 그걸 할 때 이제 교체 알고리즘이 더 잘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PFF는 실제로 워킹셋보다는 좀 덜 좋은 알고리즘이긴 한데 이거는 그냥 이제 부재율이 어떤 상한이나 하한값만 확인을 해서 상한값 이상이 되면 프레임을 추가하고 부재율이 하한가보다 낮으면 프레임을 회수를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PFF. 얘는 이제 어떤 걸 더 잘 쓸 거냐 아까 워킹셋은 내가 잘 쓰는 거를 여기에 넣기 위해서 빈 프레임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고 얘는 그냥 빈 프레임의 상한과 하한값만 이제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 값이 되면 이제 프레임을 추가하거나 회수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워킹셋과 PF입니다. 결국은 CPU에서 MMU, TLB, 그다음 메인 메모리, 그다음 가상 메모리까지 가는 쭉 절차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페이지 폴트가 나게 되면 이제 트랩이 발생을 하는데 트랩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실제로 절차 먼저 유효성 검사한 다음에 빈 프레임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없으면 교체 알고리즘을 그다음에 실제로 디스크에서 IO를 통해서 페이지 메모리에 올리고 그다음에 TLB를 갱신. 이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메인 메모리의 주소인 거죠. PTE라고 하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거기다 넣고
그다음에 TLB도 다시 갱신을 하고 그래서 다시 재실행을 한다. 그래서 빔 프레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교차 알고리즘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과다하게 되면 이제 스레싱이라는 게 생기는데 스레싱에 악순환이 생길 수 있는 메커니즘도 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워킹셋과 PF라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암달의 법칙. 암달의 법칙은 여기 보면 이게 F이죠. 이 F가 의미하는 게 이제 이제 저희가 예전에 이게 1900 몇 년도에 됐는데 그때는 이제 병렬 처리를 위해서 그 코어만 이제 잔뜩 꽂아 놓으면 이제 계속 이제 성능이 이제 향상이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잘할까라는 것이 이제 관건이었던 시대인데 이제 이 암달이라는 사람이 야, 아무리 꽂아봐야 성능은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이 암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F라는 거는 이 F가 무슨 의미냐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삿짐을 옮길 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으면 이삿짐을 빨리 옮길 거잖아요. 그게 이제 병렬 코어인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삿짐을 막 한 5명이 하던 것을 10명이 해요. 그럼 빨라지겠죠. 근데 결국 이사한 집에 가면 야, 이 짐은 여기다 둬야 되고 이 짐은 여기다 둬야 되고 이 짐은 여기다 둬야 된다는 인스트럭션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스트럭션을 하는 사람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이 인스트럭션의 한계에 이제 봉착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암달의 법칙이 생긴 거고 이 수식을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40%라는 거예요. 40%. 이 F라는 게 이 순차 처리가 되는 그 집을 이사했을 때 이 인스트럭터가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0.4 비율인 거고 그럼 1마이너스 F는 그게 아니라 순차가 아니니까 병렬인 거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0.6이 되는 거죠. 그게 순차냐 병렬이냐. 순차 아니면 병렬이니까. 근데 이 N이란 거는 순차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이 병렬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코어가 하나면은 얘는 0.4 플러스 0.6이니까 그냥 1이 되니까 기본 성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코어를 내가 8개로 늘린다. 여기 이제 계산을 해놨는데 두 개, 두 개를 넣으니까 코어 드니까 1.43배, 4를 넣으니까 1.82배, 8코어 하니까 2.11배가 된 거야. 8개 넣으니까 2배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무한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n이 100만 개를 넣었어요. 그럼 어쨌든 얘는 0에 수렴할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F 0.4 얘만 남게 되겠죠. 0.4분의 1이 2.5배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코어를 아무리 꽂아놔도 이 순차 처리하는 비율이 0.4면 2.5배밖에 성능 향상이 안 돼라는 게 암달의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제시하는 거는
이 코어에 영향을 받는 거는 병렬 처리니까 얘가 0.4인 게 문제라는 거죠. 얘를 줄이는 게 성능 향상에 더 도움이 될 거다. 얘를 먼저 잘 봐라. 라고 하는 게 암다리 법칙이 이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계산까지 잘 해주셨던데 이 2.5배라는 부분이 결국은 의미하는 바를 잘 말씀을 못 해주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웠고요. 결국은 이거에 대한 암달의 법칙은 0.4 생각하시고 야 2.5배가 한계야 라는 것이 이제 암달의 법칙의 핵심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구스타프손이 얘기한 게 암달 법칙은 너무 좀 비관적으로 생각을 했어. 그래서 구스타프손은 얘기하는 게, 야, 사람이 이사를 하는데, 사람이 이제 5명에서, 10명에서 50명이 되면, 야, 그 꼭 한 집에 50명이 몰리겠어? 이게 다른 일 나눠서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암달이 얘기한 2.5배보다 이거의 한계는 훨씬 더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구스타프손이 얘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왜 GPU가 지금 그 AI에서 GPU가 각광을 받냐면 이제 CPU는 이런 순차 처리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를 많이 하는데 이 AI가 계산하는 행렬 계산은 대부분 병렬 처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최소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 병렬 처리하는 게 그 GPU가 특화돼 있고 걔는 코어수가 많은 게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에 코어스가 엄청나게 많은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펙을 보시면 CPU의 코어수랑 GPU의 코어수랑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코어가 하는 수준은 다르죠. 수준이 다른 거지 코어수로 보면 이게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병렬 처리가 이제 그 영향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구스타프손 원리는 그런 의미로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전적으로 잘 드러내는 게 요즘 보면 그거 있잖아요. 퍼포먼스 P코어. 그러니까 성능 코어. 요즘 이제 맥북이나 이렇게 보면 성능 코어가 몇 개, 그 다음에 효율 코어 몇 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은 코어인데 이 코어가 성능 코어라고 하는 거는 이 순차 처리를 하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그 제조사에서 이제 아예 전략을 바꾼 게, 아, 이 순차 처리하는 코어, 병렬 처리하는 코어, 이제 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능 코어랑 효율 코어가 하는 역할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성능 코어는 이런 순차 처리를 하기 위한 거고, 그 효율 코어는 이런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한 코어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브룩스 법칙이라고 하고도 연결해 놨는데, 브루스 법칙도 뭐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항상 뭐 커뮤니케이션 경로가 많아지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처럼 암다리 법칙도 그런 거라고 이제 연결을 해놨네요. 이거는 뭐 행안부에서 사례인데 이게 이제 F를 줄였다는 거죠. 자기들 이제 어쨌든 서버에 들어간 스펙은 똑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하기에는 힘들고 자기가 보니까 F가 0.4였는데 F를 뭐 10% 줄이니까 이 5.7배를 달성해. 예를 들면 2.5가 한계였는데 F를 10% 줄이니까 5.7배로 높아졌다라는 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F를 줄이는 게 더 좋다라는 게 내용이 되는 거고요. 레이드도 보시면 이제 제로는 스트라이프, 1은 미러링, 그 다음 이제 패러티, 그 다음에 이중 패러티, 0, 1, 5,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스트라이프는 스트라이핑을 하게 되면은 캐싱은 좋은데 나눠서 이제 막 스트라이핑해서 쪼개서 넣으니까 근데 이제 장애가 났을 때는 다 깨지는 거죠. 쪼개서 막 다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미러링을 했는데, 미러링을 하다 보니까 장애는 허용이 되는데, 이제 용량이 반밖에 못 쓰는, 용량이 두 배가 되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르티 하니까 뭐 네트워크에서 생각나는 게 있죠. 이 결함, 저기 뭐야, 에러를 찾기 위해서 페르티를 붙여가지고 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페르티가 하는 역할은 결국은 이거를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를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페리티를 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분산 페러티를 하게 되면 이제 장애 허용이 한 개가 가능한데, 용량은 아까 미러링과 다르게 용량이 더 커지는 부분이고, 이중 페러티는 장애 허용을 더 줄이려고 합니다. 이중 페어티를 하는 이유는 한 개를 했는데 얘가 이제 깨질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죠. 근데 다시 하나가 깨지면 복구가 안 되니까 이제 이중 페어티로 해서 두 개까지 허용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성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라이트 홀이라고 하는 메커니즘도 있는데, 결국은 장애 시 불일치, 이게 라이트 홀이라는 걸 개념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음 얘가 이제 페리티를 막 넣어서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레이드 56이니까 데이터랑 페리티랑 막 해서 넣을 거란 말이죠. 라이트 홀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작업을 막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데이터마다, 그 디스크마다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작업을 하던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원이 갑자기 없어졌다거나 이러면은 이 페리티 정보를 했던 거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얘는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쓸 때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하나가 돼도 복구가 가능해 라고 생각해서 이제 디스크 하나 장애가 나서 딱 꽂아 보니까 이 디스크 원이 가지고 있던 정보랑 페리티 정보가 불일치한 거예요. 그러면 아예 복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연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페널티 정보가 즉시 그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나는 레이디 5로 구성해서 당연히 디스크 하나 풀트나도 이제 그 복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꽂으니까 오히려 다 디스크가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레이드 5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 이거를 요즘은 뭐 실제적으로 보통 이제 그 전원이 갑자기, 그 서버는 사실은 전원을 갑자기 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이제 발생이 됐을 때 그 뭐 배터리, 하드웨어적으로 뭐 배터리가 달린 그런 것들이 달려서 뭐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정리를 해주는 걸로 뭐 해결을 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라이트 홀이라는 개념 자체만 좀 추가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뭐다? 레이드 5나 6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연휴 전에 플스 5 프로를 샀거든요. 내가 플스 5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스 5 프로를 샀어요. 왜 샀냐면 제가 플스 5에 그 디스크가, 그 메모리가 그냥 기본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 지워야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2테라로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한 몇 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휴 전에 한번 하려고 이제 했는데, 그때는 2테라 해도 좋은 게 해도 30만 원? 뭐 그 정도면은 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테라 살려고 들어가 보니까 70만 원, 80만 원 하더라고요. 지금 플래시 메모리, 그 SSD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어요. 메모리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야, 이거 살 거면 플스5는 기본으로 2테라거든요. 그러면 그냥 플스5 프로로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플스5 프로를 샀습니다. 그만큼 지금 메모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GPU 지금 뭐 전부 다 엔비디아 뭐 GPU 가지고 하지만 결국은 이 메모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이 메모리 자체의 효율 이 부분들이 100%를 갖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술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CPU 가속기 메모리 간 캐시 일관성 보장에는 인터커넥트다. 결국은 이제 메모리 월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메모리 월이라는 것은 이런 뭐 용량에 대한 병목, 대역폭에 대한 병목, 활용량에 대한 병목 이런 병목도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뭐 현재 쓰고 있는 서버급에서 가장 좋은 서버도 제가 알기로는 메모리로 꽂을 수 있는 그 저희 우리 슬롯에 대한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4테라까지가 그냥 끝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한계도 있는 거죠. 메모리에 대한 병목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타입 1, 2, 3 잘 써주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IO 아케mem이라고 있죠. 그 IO 캐시 메모리. 이게 실제적으로 CXL에 들어가야 할 기본 구성 요소는 다들 잘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입 1, 2, 3도 있고. 그래서 1.0, 2.0, 3.0의 이제 진화를 가지고 있고, 이제 메모리 풀링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뭐 이렇게 많은 내용들보다는 CXL이란 게 항상 나올 수 있는 주제니까 이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분리.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죠. CPU 메모리를 물리적으로 분리한다. 이게 이제 핵심 기술인 거거든요. CPU와 메모리가 항상 붙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그 슬롯이랑 연결되어 있고 슬롯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서로 이게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서버가 기능 역할을 달리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웹 서버가 따로 있고 위에 뒤에 뭐 백엔드 서버 따로 있다고 하면 메모리 서로 교환을 못 하잖아요. 여기 아무리 여기서는 놀고 있고 이 서버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메모리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놀고 있고 여기서는 막 모자르고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한다는 게 이제 어, 이 메모리의 활용률이 낮다고 하는 전체적인 서버에 대한 메모리의 활용률이 낮다고 하는 문제가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CXL이 생길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 클라우드에 있는 메모리의 활용률이 40에서 6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은 놀고 있다는 거잖아요. 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빌려 썼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메모리 디스그레션이 말하는 것은 CPU와 메모리를 이제 물리적으로 분리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CXL 3.0 기반 데이터 센터의 혁신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이제 이미지냐고 하면 이렇게 분리가 되면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 크게 있고 CPU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활용하자고 하는 것이 이 메모리 분리입니다. 그런 형태를 CXL과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링 아키텍처 할 때 꼭 이제 넣어 주셔야 될 거는 이 호스트. 이 호스트랑 메모리랑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경로를 알고 있어야 얘가 이 메모리를 가져다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그 호스트가 이제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CPU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 메모리를 했을 때 이제 CXL 스위치가 이 경로를 설정을 해줘서 그 메모리를 쓸 수 있게끔 CPU랑 메모리랑 분리가 됐으니까 아키텍처 메모리 풀링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기 보면 메모리 활용률을, 이 기대효과 보시면 이 기능을 잘 아시겠죠? 활용률을 이렇게 높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서버 메모리 그 세트로 구성이 되던 환경이 되었는데 이렇게 동적으로 할당이 된다고 하면 이제 CPU가 메모리만 더 쓰는 경우에는 그만큼 서버 구매 비용이 적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하이퍼바이저. 요거 이제 여유가 되시면 요것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이퍼바이저가 나오기 전에 발표된 이제 논문에서 했다는 건데 이 가상화죠, 가상화. 이 가상화가 가져야 되는 요건이 동등성, 효율성, 자원 제어. 이게 가상화가 가져야 될 요- 요건이에요. 동등성, 동일하게 동작해야 된다. 효율성, 하이퍼바이저 개업 시 직접 실행한다. 자원 제어, 하이퍼바이저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 이게 이제 가상화가 가져야 되는 기능인 거고. 타입 1, 2, 베어메탈이랑 호스트. 베어메탈이란 거 하는 것은 아저씨 빈 거잖아요. 빈 거니까 거기에 이제 하이퍼바이저가 들어가서 이 얘를 실질적으로 이제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타입 2는 호스트 OS가 있고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VM들이 생기는 그런 형태가 타입 2가 되겠죠. 타입 1, 타입 2. 그러니까 타입 1, 타입 2 보면 저희가 그 뭐지? VM과 컨테이너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할 때 뭐 타입 1, 타입 2도 적으시고 정가상하, 반가상하도 적으시고 그다음에 하나 하드웨어 지원까지 추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 뒤에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랑은 어떻게 다르냐? VM이랑 컨테이너랑은 어떻게 다르냐?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VM이랑 이제 컨테이너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드웨어 자원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입 1이 베어멘털이고 타입 2가 이제 호스트 종인데 결국은 주로 이제 주요 기업에서 쓰는 거는 베어메탈로 쓰고 이 호스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개발자들이 별도의 VM을 떼어서 할 때는 어떤 OS 위에 이제 넣어서 하이퍼바이저 넣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타입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입 1은 좀 비싸고 타입 2는 저렴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실제로 이제 격리된 컨테이너들을 이제 별도로 이렇게 이거랑 다른 격리인 거죠. 게스트 OS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그 VM이냐 컨테이너나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VM 여기 보면 하드웨어 가상화인 거고 컨테이너 OS 수준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격리해서 격리된 VM처럼 하드웨어로 분리된 가상화처럼 보이게끔 하는 게 이제 컨테이너의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나온 문제의 VM과 컨테이너를 잘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뭐 좀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VM과 컨테이너, K8S 아키텍처까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아, 여기. CPU 링 구조가, 우리 그 뭐지? 특, 특수, 특수거나, OS 커널단에서 제일, 링 보면 저희가 0, 1, 2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게 이제 특별 권한으로 실행하는, 얘는 이제 거의 OS가 강력한 권한으로 실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하이퍼바이저 왜 나오냐고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하이퍼바이저가 모든 하드웨어를 통제를 할 거잖아요. 통제를 할 건데, 그 위에 있는 VM들은 실제로 자기가 통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을 쓰거나. 근데 결국은 보면 그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VM이 그거를 알고 있느냐? 그거를, 그러면 VM은 그 안에 있는 그 CPU 링에 있는 가장 그 핵심적인 권한을 수행을 할 수 있느냐? 꼭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했느냐? 그러면 그게 그 VM이 실행한 명령어가 하이퍼바이저랑 충돌하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CPU 링 구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링 제로는 이제 OS 커널이고, 링 3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드웨어 지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얘가 링 제로가 있는 것을 링 마이너스 1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VM은 링 제로에서 수행을 하고, 링 마이너스 1이 하이퍼바이저가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하드웨어 자체, 그래서 전가상화, 반가상화 주로 많이 쓰는데, 이제 하드웨어 지원,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하드웨어 지원에서 하는 그 권한을 하이퍼바이저랑 VM이 각각 어떻게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가 이제 하드웨어 지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입니다. 하드웨어 가상화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그 제가 여기 문제에는 여기 책임 공유 모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책임 공유 관점을 대부분 한 분만 그거를 넣어 주셨고, 책임 공유 모델 관점에서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요 문제를 좀 잘 보셨어야 되지 않나. 이아스 사스파스만 이제 분류를 하셨더라고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책임 공유 모델 관점에 이아스 파스사스를 비교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책임 공유 모델은 이 클라우드 할 때 꼭 넣어 주십시오. 이 문제가 꼭 아니더라도 책임 공유 모델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클라우드가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거잖아요. 그 어떤 호텔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월세 내고 내가 직접 집을 짓지 않고. 근데 이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캠핑 할 수 있는 그쪽에 이제 가서 자리만 받은 거고, 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글램핑처럼 뭔가 좀 여러 가지 그 플랫폼적인 게 있는 거고, 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다 갖춰진 호텔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호텔에 있다 하더라도 호텔이 책임지는 부분이랑 개인이 책임지는 부분은 이제 별도로 있고, 그 책임이 공유된다는 게 이 책임 공유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설 경비나 호텔이 가지고 있는 설비에 대한 거는 이제 클라우드가 CSP들이 하겠지만,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안에 별도 금고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것들은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 책임 공유 모델인 겁니다. 그 관점에서 이하스 사스파스 모델을 비교해달라고 한 내용이죠. 그러면 실제 내용들은 뭐 이하스 자체가 책임이 가장 넓을 거고 사스 같은 경우에 책임이 가장 좁을 거가 되겠죠. 뭐 유연성, 락킹, 비용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뭐 이게 응용 단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이다 아니면 뭐 보안 단이다 데이터 단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다르게 되겠죠. 특히 강조해야 될 부분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실제로 그 고객 고객이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하스 사스파스를 이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책임 공유 모델도 클라우드가 나오면 항상 이제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핀옵스인 건데요. 여기는 자 여기 우리 데브옵스처럼 여기는 이제 뭐 왠지 운영, 재무, 비즈니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재무랑 운영이랑 데브옵스랑 딱 비교하면 개발 운영 대신 재무랑 운영이랑 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뭐 프레임워크 또는 뭐 문화 뭐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보화, 가시화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일단은 내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어디서 지금 하는 거예요? 클라우드에서 하는 거잖아요. 클라우드는 막 이제 운영단에서 막 생성해서 막 만들 거잖아요. 그럼 만들 때 이 태깅이나 뭐 담당자 할당을 통해서 이게 누구 건지, 뭐 할 때 쓰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보화 또는 가시성을 위해서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를 하는 거죠. 야, 이거 뭐 놀고 있는데? 누구 거야? 이거 필요한 거야? 이런 것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은 저기 정보화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운영단에서 어떤 정책으로 자동화시켜서 왜냐면 이게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비용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클라우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클라우드 좋다고 해서 갔는데 비용이 원래는 싸다고 했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핀옵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이니까 이제 소버린이 중요하다. 미국의 클라우드 액트, 예, 클라우드 액트에서 주요 내용이 뭐냐면 데이터, 아니 그러니까 기업 예를 들어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냐? 클라우드 액트 미국에서 발효한 클라우드 액트는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한국 리전에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 사법권이 한국의 리전에 있는 데이터까지 사법권이 영향을 미친다는 게 클라우드 액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AI 소브린도 있지만 소브린 클라우드 이게 이제 우리의 주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대대운소함. 그러니까 데이터 레지던시 자체도 이 데이터랑 같이 묶을 수 있는데 데이터 레지던시도 물리적인 위치, 리전을 국내로 제한을 해야 된다. 그다음 데이터 주권도 아까 이 클라우드 액트에 적용받지 않고 우리만의 데이터 주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운영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실제로 핵심적인 운영을 다른 사람이 해버리면 그것도 주권이 뺏기는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운영 주권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주권이 있어야 된다. 아마 아마 주권 할 때는 항상 BYOK, Bring Your Own Key 이게 가져와요. 그러니까 암호화 좋아요. 암호화 알고리즘 아주 그 잘된 암호화로 돼 있으면 어쨌든 나가도 그게 볼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 키를 누가 생성하고 누가 복호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클라우드에 있다 하더라도 그 키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하는 쪽에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소버린 클라우드의 5대 주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제 CSAP, 이게 이제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 이 부분이 소버린 클라우드를 좀 대응할 수 있는 현황, 유럽의 가이아엑스 이런 것처럼. 그다음 데브옵스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데브옵스 할 때 요 CLMS 프레임워크 이거 하나 좀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컬처, 그다음 자동화, 그다음 린, 그다음 매저먼트, 쉐어링 공유 여기까지 해서 CLMS 프레임워크를 데브옵스 할 때 추가를 좀 해주시고요. 내용은 뭐 여기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CMLS로 돼 있으니까 둠도 자동으로 돼 있고요. 도라 이것도 항상 나올 수 있는 토픽이거든요. 도라 여기가 이제 매저먼트에 있으니까 도라에는 요 지표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다들 인지부와 핵심 키워드입니다. 개발자가 가지고 이게 이제 데브옵스랑 연결이 되죠. 데브옵스 이게 연결고리를 이제 잘 이게 이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왜냐 대부 개발이랑 운영 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가 운영 내가 뭐 CI/CD 파이프라인부터 서버 하는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제 인지 부하가 오는 거죠. 그렇게 인지 부하가 오니까 이제 이 IDP처럼 클릭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딸깍해서 만들 수 있는 그거가 이제 IDP인 거고 IDP 같은 경우에는 골든패스라는 게 핵심 키워드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 기능 있잖아요. 기능. 인프라 오케스트레이션, 배포 자동화, 환경, 그다음에 관측 가능성, MLT. 관측 가능성 좀 아쉬운데. 관측 가능성. 그 데이터 관측 가능성을 나와가지고. 근데 제 생각에는 요거 저희가 이제 서버 쪽이나 했던 내용물을 데이터스럽게만 쓰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IDP. 플랫폼 엔지니어링도 조금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기출 좀 예상 토픽으로 해서 여기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플랫폼 엔지니어링인데 이 데브옵스랑 연결을 해서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그 개념, 인지부와 이 부분이 항상 잘 떠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골든 패스, 그다음에 실제로 IDP 위주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하는 거니까. IDP의 기능이 뭐고 이런 것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데요. 데브옵스는 어떤 이제 이게 문화를 좀 만든 거고, 그다음에 CLMS 프레임워크를 좀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데브옵스를 좀 잘하게끔 하는 게 CLMS고, 근데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요거를 실제 제품 형태로 좀 구체화했다라는 게 데브옵스랑 CLMS랑 플랫폼 엔지니어링까지의 연결고리입니다. 이거는 기억하시지 못지만 SRE 했을 때 지난주에 이제 했던 걸로 하면 그다음에 SLO in SLI, SLO, SLA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에러버짓이 있는데 이것도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랑 이제 보안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에이전틱 AI는 항상 이 여기 보면 이제
반복 추론 이 부분들이 정의든 내용이든 그다음에 그 메커니즘에도 들어가야 되고 플래닝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에이전틱 AI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이 클로드 코드를 중점적으로 쓰고 있고 클로드 코드 맥스 그 저기 뭐야 플랜을 사용하고 있는데 클로드 코드에 이제 코워크라는 기능이 이제 또 생겼고 그게 이제 자동화하는 데 많이 쓰이는데 그게 이제 에이전트들을 이제 걔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에이전트라는 게 그런 겁니다. 뭐 어려운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할 때 워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워드 만드는 에이전트가 이제 따로 이제 탑재가 돼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런데 결국은 그게 뭐 에이전틱 AI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LLM 그 모델에서 했던 거는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답변을 하잖아요. 물어보고 답변하고 그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아 나는 이런 거를 하고 싶어. 이런 일을 이제 자동화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분석을 해서 그럼 처음에는 뭐 만들어야 돼. 뭐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뭐 뭘 해서 결국은 이걸 내야 되겠네. 라는 것을 계획, 자율적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계획을 수립하고 도구, 아까 그 에이전트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복, 추론, 활용, 반복 추론해서 그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타스크를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는 게 기존의 LLM에서 그냥 대화를 왔다 갔다 하던 거랑 다른 차원인 거죠. 그래서 에이전틱 AI는 항상 그 측면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아까 기존 생성형 AI랑 에이전트 AI 보면은 프롬프트에 따른 응답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여기는 다중턴인 거죠. 내가 어떤 목표를 이제 얘기를 하면 얘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고 그다음에 실행 루프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만든 대시보드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저는 이제 그 교재를 만드는데 이제 집중을 하고 이제 각 예를 들어 30개 그다음에 또 30개 이거를 이제 교재를 다 만들어요. 그럼 만들면 그 대시보드는 각각을 HTML로 만든 거잖아요. 그 HTML을 내가 샘플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각 탭은 구성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 들어갈 내용들은 어떻게 하고 이거를 에이전트한테 계속 이제 얘기를 해서 정형화된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제가 뭐 2주차 그 대시보드 그 개별 HTML을 만들어줘 하면은 얘가 그 교재를 계속 읽으면서 실제로 외부로 렌더링 하는 거를 반복으로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제가 보여드린 웹페이지가 계속 같은 형태인 거잖아요. 탭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그걸 계속 같은 형태로 반복을 해서 수행을 한 겁니다. 그 개별 HTML이 다 만들어지면 저는 또 대시보드라는 그 타스크를 또 만들어서 그럼 대시보드 타스크는 그 HTML들을 합치고 그다음에 그 앞에 이제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줘. 그것도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목표를 주고 이제 실행 루프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이 에이전틱 AI가 하는 기존의 생성형 AI랑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그 뒤에 내용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인 거. 실제로 이 에이전틱 AI가 워낙 이제 저희가 하면서 실생활로 이제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벡터DB. 벡터DB는 이제 임베딩, 뭐 유사도, 그다음에 그 근접, 그래서 근사, 최근접, 이웃 검색. 그래서 이제 벡터DB는 기존의 이제 RDB랑 가장 큰 차이점은
정확성, 100% 정확성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뭐한 90%의 정확성을 가지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맥락을, 의미를 읽어서 거기에 적절한 답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제 벡터 DB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인베딩이 필요하고, 유사도 함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최근접 이웃 검색이 ANN이 필요한 거죠. ANN의 한 종류가 HNSW인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베딩은 뭐 잘 아실 거고, 그다음 유사도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사인은 이제 각도죠. 각도를 하는 거는 주로 이제 텍스트인 거고, 유클리드는 거리인 거죠. 실제적인 거리 기반. 거리 기반인 것은 주로 이제 이미지, 비슷한 이미지인 건가? 이렇게 찾는 거. 그다음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적, 적이니까 어떤 공간이겠죠. 공간 내에 있는 것은 이제 추천 시스템, 그런 것들을 유사도 함수를 많이 쓴다. 그래서 최근접 미역 건색이 ANN인데, KNN이 이제 KN이 정확한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 AN은 approximate, 그냥 근사, 정확보다는 근사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원의 저주랑 연결이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KNN 자체가 이제 정확한 값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도 이제 거리가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차원의 저주가 뭐냐면, 차원이 이렇게 많아지면 그 되게 큰 공간으로 확장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거리가 얘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그들 간의 거리가 커지는 걸 차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밀도가 희박해진다는 게 그 의미거든요. 거리가 이제 다 늘어난다는 게. KNN보다 NN이 이제 처리 측면에서도 좋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중에 HNSW는 하이라키가 있는 거잖아요. 하이라키 계층고죠. 여기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최상위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떤 비슷한 집을 찾아가는데, 결국은 그냥 바로 그 집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계층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어 고속도로 보면은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빨리 도달할 수 있잖아요. 대신 막 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지 않잖아요. 그 노드라는 게 이제 바로 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어떤 출구 정도에 나가면 되겠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중거리 연결을 그 다음 계층에서 하고, 근거리 연결, 이제 택배로 이제 어떤 거를 배달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국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되는 이제 마을에 갔을 때는 해당되는 노드를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가는, 정확하다기보다는 근사치로 찾아간다는, 그게 이제 이런 계층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은 계층을 진입을 하고, 우리 그리드 탐욕 기법을 해서 가장 가까운 노드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하강 밑으로, 그러니까 이게 같은 레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층 지배에서 탐욕 탐색은 같은 레벨에서 가장 가까운 노드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없으면 이제 하위로 가는 거죠. 하위로 가서 또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최하위에서 근거리로 도달하는, 이게 이제 HNSW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레그에 적용되는 이유는, 이제 레그 아키텍처 자체가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질문을 했을 때 결국은 인베딩 모델을 통해서 쿼리 벡터를 수행을 하는 거고, 이 벡터 DB에서 실제로 ANN을 이제 검색을 해서 가장 유사한 문서를
이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레그에서 활용되는 아키텍처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쿠팡 상품이 5억 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5억 개가 넘는데 이 클립 임베딩이라는 게 뭐냐면은 클립 저희 저기 멀티모달 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클립 뭐냐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 텍스트. 이게 이제 클립 임베딩을 쓰는 이유가 사진이 있고 그다음 거기 설명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용자가 이제 검색을 하거나 추천을 하거나 할 때 그 상품에 빨리 도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할 때 이 클립 임베딩을 사용을 하고 이 HNSW로 이런 계층 구조를 가진 것과 그다음에 탐욕, 게타마, 메타마를 통해서 가장 유사한 상품을 이제 보여주는 5억 개가 넘는 상품에서 내가 어떤 것을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유사한 상품을 빨리 제공해 주는 것이 이제 쿠팡에서 쓴 모델이란 거. 그래서 이제 그래프 레그가 이제 네이티브 레그랑 그래프 레그 이거는 문제로 냈잖아요. 문제로 냈는데 이 네이티브 레그의 한계점에 대해서 조금 많이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티브 레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벡터 DB로 쓰고는 있었지만 결국은 여기 환각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외부 지식 검색을 제공해서 이제 레그를 사용을 하는 것은 있지만 결국은 이 의미적 유사성이 어떤 단어의 유사도만 비교를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시멘틱에 대한 그러니까 문맥에 대한 결과값으로 잘 갭이 있더라라는 것이 기존 네이티브 레그의 한계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청킹이라고 하는데 분할을 하다 보니까 이 청킹을 좀 잘 해야 기존 문맥과 그 단절이 없을 텐데 그냥 뭐 저기 그냥 숫자적으로만 뭐 몇 단위로 청킹을 해보니까 그 자체가 이제 문맥 자체가 연결이 안 된다. 그다음에 글로벌 컨테스트 자체는 어 실제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문서 관점에서 이거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다음에 이 싱글 호흡의 한계란 게 이 뒤에 있는 이 복합 질문에 대한 한계인 건. 그래서 얘는 그래프 레그는 실질적으로 지식 그래프 기반으로 요거는 좀 잘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 탐색이니까 실제로 노드랑 엣지 이 관계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레그의 내용들은 좀 잘 써주신 것 같고 결국은 그래서 레그는 이 전체적인 문서의 복합 질문이라고 한 거는 전체적인 문서의 거시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실제로 이 내용들을 잘 모르면은 그 실제로 대답이 이상하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실제 검색 결과로 뭐 삼성전자의 뭐 현재 뭐 분기에 따라서 뭐 뭐를 저기 엔비디아랑 뭐 비교해줘 뭐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뭐 삼성 그 텍스트랑 유사도만 검색을 해서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재 분기 매출에 대한 내용들만 계속 저기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는 엔비디아랑 비교해서 얘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이 전체 문서를 거시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 요구가 되는데 이러한 복합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네이티브 레그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프 레그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하더라. 이게 앞서 이제 벡터 DB랑 HNSW랑 연결을 해서
실제 벡터 거리가 있는데 그거랑 다르게 이제 그래프, 지식 그래프 기반으로 이제 엔티티랑 로드를 가지고 이 관계에 대한 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서 이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복합 질문에 유용한 부분이라 레그가 그래프 레그도 사실은 조금 계속 나올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AI는 AI 윤리는 계속 챙겨보시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나온 이제 그 문제들 보면 지난 작년에 나온 AI가 많이 나왔잖아요. AI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치우쳐졌거든요. 근데 요즘 어제도 제가 협회에 가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한 게 사실 기술보다는 그 인공지능 AI 기본법부터 해서 이 AI 안전성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치중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항상 해외에 있는 EU AI 액트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좀 그 구분해서 비교를 해서 좀 알 수 있어야 되고 자, AI 윤리하면은 이 공투책을 항상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설명 가능 AI, 설명 가능 AI, 이 투명성의 원칙에 돼 있는 거죠. 투명성의 원칙에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했는데 AI가 어떤 결과를 내왔는데 그럼 네가 이거를 설명을 해야지. 내가 대출 심사를 받았는데 얘가 대출 심사를 거절을 했는데 거절한 이유를 잘 설명을 해야지. 라는 게 이제 투명성인 거고. 이 책임성도 좀 중요합니다. 이 책임성은 예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AI가 만든 뉴스가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얘가 만드는 거니까 나랑은 무관하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 책임성의 문제라는 거죠. A가 만들어도 A한테 그걸 넘기면 안 되는 결과에 대한 명확한 책임에 대한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가 되든 AI를 만드는 회사가 되든 AI를 개발한 사람이 되든 누구든 명확한 주체가 있어야 돼요. 책임에 대한 공정성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듯이 그래서 이제 투명성을 이제 하는 게 이제 그 설명 가능 AI인 거고 그다음에 다른 관련된 AI 법률 이 부분들도 좀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42001 42001 42010 아니죠. 420 420 42001 한 번 더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디지털 권리 장전은 왜 이제 냈냐고 하면은 얘의 위치를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얘의 위치가 선언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구속을 하지 않잖아요. 않지만 이런 AI 기본법이든 그다음에 EU AI 액트든 뭐가 나올 때 대부분 이런 거 예를 여기 A씨를 예 여기 세계 인권 선언이 예를 들면 얘가 어떤 본질적으로 구속을 하는 게 없지만 각국에서 뭔가를 만들 때 얘를 기준으로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디지털 관련 개인정보법, AI 데이터 기본법, 이 헌법에서 나와서 이 권리장전이 있고 실제 개별 법률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가지고 있는 선언한 결국은 이 선언한 내용들이 기본으로 해서 법률로 제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5대 원칙,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까 공투책처럼 공투책처럼 이 5대 원칙을 게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법률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로 뭐 소설을 쓸 수도 있는 잘 모르는 부분, 소설 쓸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이게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디지털 권리장전이 선언됐고 지금 AI 기본법이 만들어져 있고 각종 뭐 규제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개념이나 원칙에서 나올 거라는 측면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게 AI 윤리랑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서른 개 다 했습니다. 이번 주도 어쨌든 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런 저기 스프린트로 계속 돌아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해야 될 거는 30제 플러스 30제에서 60개를 주중에 좀 하시고 그다음에 주간 모의고사는 좀 이런 형태로 제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칠 때도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실 때도 아 이게 문제가 가나다 항목이 있는데 특히 뭐 2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관련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실 때도 뭐 이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대시보드로 제공해 주겠지만 그 세부 내용을 다 알아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에 플러스 아 요거 차별화로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고 너무 범위를 넓히지 마시고 거기에서 내가 차별화만 가져가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30개만 하면 조금 이제 저희는 시험을 쳐야 되니까 시험 커버리지를 위해서 이 정의형이랑 그다음에 핵심 키워드형을 했으니까 그거는 수시로 보면서 좀 계속 반복을 해서 내가 키워드를 좀 가져가거나 정의를 좀 잘 쓰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좀 하고 오늘처럼 계속 이거를 해서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느냐. 제가 아까 조금 보긴 했는데요.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또 내용을 모르고 오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하는 것은 내가 답안지에 뭐 가독성을 좋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답안지에 쓰는 포맷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 그냥 인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떠올려서 그냥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가 아니라 답안지에 이거를 그대로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게 주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특히 이제 정의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세 줄로 할 수도 있고 네 줄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다양하게 좀 해보시는 측면을 하고 그다음에 키워드형도 마찬가지로 이달락에 어떻게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조금 해주시는 게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그거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볼 시간이 없어서 가져가서 좀 볼게요. 가져가서 보고 좀 피드백을 드릴 내용들은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잘 쓰신 분 잘 쓰셨네요, 진짜. 근데 해보시니까 어때요? 그 얘기를 좀 듣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 실제 뭐 일교 시험처럼 한 게 아니라 따로 했잖아요. 따로 했는데 정의역만 하고 키워드 영역만 해서 써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원래 자간을 쓸 때 밑에 정의로서 무슨 도식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네. 정의만 쓰려고 하니까 정의를 좀 차별하게 두려고 하니까 만약에 옆에 도식 같은 걸 음, 준다고 하면 실제 답안을 쓸 때는 음, 도식 밑에는 예, 거기에다 넣어서 음, 국민 해야 되잖아요. 음. 뛰어 넣을 사람들이 많지만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말씀하신 거는 실제 할 때는 뭐 이렇게 해서 뒤에 이제 넘어갈 내용들인데 아 이게 정의형을 따로 잘 보이게 하게끔 해서 하니까 뭐 좀 고민도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갈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나는 정의 구간에 어떻게 쓸 거냐를 가지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 두 줄짜리를 쓴다. 나는 이제 결국은 이제 오늘 뭐 했을 때 이제 인출이랑 같이 되는 거니까 난 두 줄짜리밖에 나올 게 없어라고 하면은
두 줄만 쓰셔도 되고. 왜냐하면 1교시형에 실제 정했을 때 두 줄만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각 그 페이지 구성에 따라서 두 줄만 쓰셔도 되고. 그다음 나는 이거는 좀 힘줄 수 있는 앞에 있는 개요를 좀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넣을 내용들로 채워주시면 아까 17명, 뭐 2001년 뭐 이런 거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의를 두 줄만 쓰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뒤에 것까지 끌어서 쓰자는 정의만 쓰니까 뒤에 것까지 끌어와서 쓰자는 내용은 아니고 내가 실제 시험에서 조금 정의보다는 내가 좀 임팩트 있게 시작하고 싶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하는 거니까 뭐 그게 문제라고 하면은 오히려 실전에 가깝게 하시는 게 좋겠다. 어떠세요? 잘 쓰셨는데? 아, 왜 보고 쓰셔도 아니 이걸 보고 쓸 시간이 되나? 잘 쓰셨는데?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주간 모의고사도 훈련이고 그 이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실 훈련은 최대한 실전에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전에 가서는 훈련한 것처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걸로 이번 기수의 커리큘럼을 정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다음 주 좀 더 어려울 수도 AI랑 보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튼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루틴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아까 식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 한 주에 한 도메인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누적돼서 계속 이거를 감을 잃지 않고 가져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